이거 당신 손녀 대학 등록금이라며? 내 도자기 값으로 압류될 줄 알아. 관리소장이 제 손녀의 적금 통장을 흔들며 비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70이 넘은 몸으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마다 락스 냄새를 맡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녀 지수가 편의점 알바를 하며 보탠 돈이었습니다. 450만 원. 대학 등록금이었습니다. 사인해요. 그럼 돌려줄게. 소장이 통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저는 바닥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닦아놓은 대리석이었습니다.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장의 눈을 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애원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아주 차갑고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사인은 못합니다. 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김 회장이 옵니까? 그래서요.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30년 넘게 깊숙이 숨겨온 제 진짜 도장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락스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고무 장갑을 낀 손이 차가운 대리석 타일 위를 밀어낼 때마다 끼익 하는 소리가 텅 빈 로비에 울렸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한빛 빌딩 로비에는 박노인 혼자였습니다. 16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은행과 법무법인, 설계사무소가 빼곡히 들어찬 건물이었습니다. 낮이면 양복 입은 사람들이 구두 소리를 내며 오갔습니다. 새벽엔 박노인 혼자 그 바닥을 닦았습니다. 걸레를 헹구러 청소 카트 쪽으로 돌아서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지수라고 떴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손녀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올해 15살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전화를 하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일어났지. 너는 왜 이 시간에? 그냥요. 잠이 안 와서. 박노인은 장갑을 벗어 카트 옆에 걸었습니다. 손등에 락스가 스민 자리가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등록금 이야기 또 나왔어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대학 진학 설명회가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할아버지가 다 준비해뒀어. 사실이었습니다. 이 빌딩에서 3년 동안 새벽마다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에는 4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가고 싶다는 공예과 등록금보다 조금 더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응? 힘드시지 않아요? 냄새도 심하고. 박노인은 로비 중앙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번졌습니다. 방금 자신이 닦아낸 자리였습니다. 냄새? 익숙해졌어. 흙 냄새보다야 뭐. 그 말은 혼잣말처럼 나왔습니다. 지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따가 밥은 드시고 오세요. 그래. 이제 끊어.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박노인은 잠시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흙 냄새. 마지막으로 맡아본 게 언제였는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손에 물레 흙이 묻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장갑을 다시 끼고 걸레를 들었습니다. 로비 중앙에는 도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백자였습니다. 투명한 아크릴 케이스 안에 모셔진 채 안내 팻말에는 조선 후기 백자 다랑아리 추정가 3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 소장이 지난달에 들여온 것이었습니다. 빌딩 품격을 높인다는 명목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케이스 옆을 지나치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도자기로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손가락 하나로 장갑을 끝까지 당겼다 놓으면서
박노인은 뭔가를 삼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걸레질을 계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무거운 구두 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20분 최 소장이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최 소장이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였습니다. 와이셔츠 단추 2개가 풀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구두는 반들반들했습니다. 걸음마다 타닥타닥 소리가 났습니다. 박노인은 카트 뒤쪽으로 비켜섰습니다. 최 소장은 박노인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로비 중앙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아크릴 케이스 앞에서 멈춰 도자기를 훑어봤습니다. 뭔가를 재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박노인 쪽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예, 거기 바닥 얼룩 아직도 있네. 3번은 닦아야 한다고 했잖아. 박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최 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노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구두 앞코가 박노인이 방금 닦아놓은 바닥 위에 멈췄습니다. 몇 년째야, 지금? 3년 됐습니다. 3년을 일했는데 이 모양이야? 나이 든 사람들이 문제야. 몸이 안 따라주니까.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다시 쥐었습니다. 최 소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이 빌딩 곧 팔립니다. 이번 달 말까지예요. 그러면 우리 관리 계약도 끝나는 거고 미화 계약도 당연히 종료되는 거죠. 박노인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계약 종료가 되면 퇴직금 어떻게 되는 건지는 알죠? 3년 미만 계약직은 별도 지급 규정이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야. 3년 됐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박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최 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3년 됐어도 계약서를 봐요, 계약서를. 갱신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나 법대 나왔어요. 허투루 계약서 썼겠어요?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최 소장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이런 냄새나는 어르신들이 로비에 있으면 빌딩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매수자 오기 전에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이 빌딩 관리가 엉망이구나. 그거 눈에 바로 보여요. 박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 소장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더 들었습니다. 정리하고 나가세요. 이달 급여는 드릴게요. 더는 없어요. 박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장님, 왜요? 이 빌딩 매수자가 누굽니까? 최 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걸 왜 당신이 알아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알 필요 없어요. 당신은 그냥 나가면 되니까. 최 소장이 등을 돌렸습니다. 다시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노인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최 소장이 엘리베이터에 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로비 도자기 케이스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요. 건드렸다가 무슨 일 생기면 당신 책임이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박노인은 걸레를 바닥에 댔습니다. 1번 밀었습니다. 2번 밀었습니다. 손목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도자기가 눈에 걸렸습니다. 아크릴 케이스 안에 백자였습니다. 조선 후기. 추정가 3억 원. 박노인은 천천히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로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건 아닌데.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박노인은 휴게실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지하 1층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방이었습니다. 형광등이 한쪽이 깜빡거렸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4개와 낡은 탁자가 전부였습니다. 박노인은 의자를 빼앉으며 도시락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박씨 형님, 오늘 반찬 뭐 싸왔어요? 김씨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박노인과 같은 미화팀이었습니다. 4년째 이 빌딩을 함께 닦아온 동료였습니다. 묵은 김치하고 계란장. 어머, 맛있겠다. 나는 또 편의점 삼각김밥이에요. 김씨가 맞은편에 앉으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러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님, 오늘 아침에 소장이 또 뭐라 했어요? 내가 복도에서 봤는데 낯빛이 안 좋으시던데. 괜찮아요. 괜찮긴요. 나한테까지 숨길 거 없어요. 박노인은 계란장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빌딩 팔리면 나가래요. 퇴직금도 없이. 김씨가 삼각김밥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돼요? 3년을 일했는데. 계약서가 그렇다는 거지. 내가 꼼꼼히 못 읽은 거고. 김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님. 예. 나 며칠 전에 이상한 거 들었어요. 박노인이 젓가락을 들다 말고 김씨를 봤습니다. 김씨가 주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탁자 위에 팔꿈치를 올리고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내가 2층 복도 닦는데 소장이 회의실에서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문이 조금 열려 있었거든요. 그 도자기 있잖아요. 로비에 있는 다랑아리. 박노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거에다가 보험을 들었대요. 그것도 엄청 비싼 거. 3억인가 4억인가. 소장이 전화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달 안으로 처리하면 된다. 사고는 자연스럽게 내면 되고 감정사는 내가 아는 사람 쓸 거다라고요. 박노인은 말이 없었습니다. 형님, 그거 이상하잖아요. 사고를 자연스럽게 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빌딩이 팔리면 보험은 어떻게 처리하려는 건지. 박노인이 창문 없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최 소장이 도자기 케이스를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쟤는 눈이었습니다. 값을 매기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이 새벽에 혼자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건 아닌데. 김씨. 예. 그 도자기 실제로 본 적 있어요? 가까이에서. 아니요. 케이스 막혀 있잖아요. 근처도 못 가게 하고. 언제부터 저게 로비에 있었죠? 지난달이요. 소장이 어디서 가져왔다고 했는데 출처는 말 안 했어요. 그냥 건물 품격 높인다고. 박노인이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밥을 반도 먹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형님, 밥은요? 배가 별로 없네요. 박노인이 일어서려는데 김씨가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혹시 저 도자기가 뭔지 아는 거예요? 박노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모르죠. 나는 청소부니까. 그 말을 하면서 박노인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김씨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형님, 나중에 얘기해요. 박노인이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롭고 높은 소리였습니다. 무언가 딱딱한 것이 대리석 바닥에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로비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박노인과 김씨가 동시에 굳었습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지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갈 수는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빠른 걸음으로 로비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도자기가 없었습니다.
아크릴 케이스가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린 채였습니다. 그리고 로비 바닥 중앙에 백자 다랑아리의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조각들이었습니다. 유백색 파편이 대리석 위에 널렸습니다. 최 소장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쪽을 보는 눈이 이미 준비된 눈이었습니다. 딱 걸렸네. 최 소장이 말했습니다. 예. 지금 막 올라왔잖아요. 지하에서 밀대 들고 박노인의 손에는 청소 밀대가 들려 있었습니다. 습관처럼 들고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이거 당신 빗자루에 걸려서 넘어진 거야. 내가 다 봤어. 박노인이 바닥을 봤습니다. 케이스가 쓰러진 방향을 봤습니다. 파편이 흩어진 방향을 봤습니다. 케이스는 입구 쪽에서 안쪽으로 넘어진 형태였습니다. 박노인이 들어온 방향과 반대였습니다. 소장님, 저는 방금 지하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서 건드린 거잖아요. 케이스가 넘어진 방향이. 최 소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이 빌딩에서 3년 동안 일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박노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소장이 핸드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거 하나가 3억짜리야. 3억? 지금 보험 처리하면 4억은 나와. 당신이 깨뜨렸으니까 당신이 책임지는 거야. 저는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증거 있어요? 당신한테 유리한 증거가? 박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없잖아. 나는 있고 CCTV 각도 조정은 내가 미리 해뒀거든. 딱 당신이 걸리는 각도로. 최 소장이 한 발 다가왔습니다. 박씨 할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이런 실수를 해요. 70이 넘어서 빗자루도 제대로 못 드나. 박노인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지수 적금 통장 있죠? 손녀 거. 내가 서류상으로 압류 신청 넣을 수 있어요. 당신이 손해를 끼쳤으니까. 박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녀 통장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배상할 건데요?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협상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조용히 나가요. 퇴직금 얘기 꺼내지 말고 법적으로 따지지 말고 그냥 나가면 나도 이 일은 더 안 키워요. 박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소장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면서 뒤를 돌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파편들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천천히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최 소장의 등이 보이는 방향이었습니다. 파편 하나를 봤습니다. 밑면이 위로 향한 조각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유약이 두껍게 발린 안쪽 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눈이 그 면 위에 어느 한 점에 고정되었습니다.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파편 밑면 가장자리, 유약이 살짝 거친 자리에 아주 작은 문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밀한 선이었습니다. 각진 획이었습니다. 낙관이었습니다. 인장처럼 눌린 흔적이었습니다. 박노인만이 아는 방식으로 찍은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갑 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최 소장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며 뒤를 돌았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정해요. 조용히 나갈 건지 법적으로 갈 건지. 문이 닫혔습니다. 박노인은 파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 낙관은 30년 전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이 20에 처음 만들기 시작해서 40이 되던 해까지 쓴 인장이었습니다. 완성작에는 절대 찍지 않았습니다. 시험 삼아 빚은 것들에만 단 한 번씩 찍었습니다. 낙방작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여기 있는지 박노인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빌딩 로비에 3억짜리 진품으로 둔갑해 있었다는 것도 알 것 같았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소장이 다시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파편에서 눈을 거두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최 소장이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봉투를 박노인 앞에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서예요. 법무사한테 맡겨서 오늘 오전에 뽑은 거야. 3억 2천만 원. 박노인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서명 안 하면 내일 당장 법원에 접수해요. 그리고 최 소장이 박노인의 작업복 주머니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가방 어딨어요? 락커에 있죠? 왜요? 손녀 통장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압류 신청서에 계좌번호가 필요하거든. 박노인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십시오. 법적 절차예요. 거스르면 공무집행 방해야. 최 소장이 로비 구석 미화원 락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노인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최 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비켜요. 늙은이가. 박노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 소장이 팔을 뻗어 박노인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70이 넘은 몸이었습니다. 박노인이 한 발 뒤로 밀렸습니다. 락커 쪽으로 손이 갔습니다. 박노인이 락커 앞에 섰습니다. 문을 등으로 막았습니다. 최 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 지금 이러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경찰 불러요. 부르십시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최 소장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다시 박노인을 봤습니다. 무언가 계산하는 눈이었습니다. 알았어요. 경찰은 나중에 불러도 되니까. 최 소장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손님이 와요. 큰 손님. 이 빌딩 살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당신 얘기 꺼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빌딩 팔리고 나면 당신은 법적으로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완전히. 박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손님이 누굽니까? 그걸 왜 당신이 알아요? 아까도 그 말씀하셨는데요. 최 소장이 다시 피식 웃었습니다. 김 회장이에요. 국내 최대 기업 김그룹 회장. 오늘 오후 3시에 와요.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이 행패 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호원들이 그냥 둘 것 같아요? 김 회장. 그 이름이 박노인의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노인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최 소장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결정해요. 조용히 사인하고 나가든가 아니면 오늘 오후에 회장님 앞에서 망신당하든가. 최 소장이 등을 돌렸습니다. 손녀 통장은 내가 찾아낼 거야. 시간 문제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노인은 락커에 등을 기댔습니다. 김 회장. 입안에서 그 이름을 굴렸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산골 작업장까지 찾아온 청년이었습니다.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박노인은 처음에 내쫓았습니다. 두 번째에도 내쫓았습니다. 세 번째에야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 청년이 배우는 동안 박노인은 시험 삼아 만든 도자기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다시 오너라. 청년은 3년 후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가짜입니다. 스승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 버린 것입니다. 밑면의 낙관이 완성작 낙관과 다릅니다. 박노인은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 청년이 지금 김그룹 회장이 되어 오늘 이 빌딩에 옵니다. 그리고 로비에는 박노인이 30년 전 시험 삼아 빚은 낙방자기 3억짜리 진품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최 소장은 그 도자기로 보험금을 타려 했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이 오는 자리에서 빌딩 가치를 부풀리려 했습니다. 박노인의 가슴 안쪽에서 뭔가가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락커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청가방을 꺼냈습니다. 지수의 적금 통장이 안쪽 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통장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손녀가 아침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450만 원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새벽마다 락스 냄새를 맡으며 보탠 돈이었습니다. 이것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최 소장이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두 쌍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면서 최 소장이 말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 딱 한 번만 더 말해요.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법무사예요. 지금 사인 안 하면 이분이 지수학교로 직접 찾아가요. 담임한테 연락드리러. 박노인의 손에 쥔 통장이 떨렸습니다. 최 소장이 통장을 받습니다. 그 손을 받습니다. 이거 뺏는 게 낫겠다. 최 소장이 손을 뻗었습니다. 박노인이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 소장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통장을 빼앗았습니다. 이거 당신 손녀 대학 등록금이라며? 내 도자기 값으로 압류될 줄 알아. 최 소장이 통장을 흔들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박노인의 무릎이 내려갔습니다. 바닥에 닿았습니다. 소장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것만은 돌려주십시오. 최 소장이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노인을 내려다봤습니다. 통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사인해요. 그럼 돌려줄게. 박노인은 바닥을 보았습니다. 대리석이었습니다. 방금 자신이 닦은 바닥이었습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짚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소장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박노인의 눈에서 무언가가 사라졌습니다. 애원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아주 차갑고 조용한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이 바닥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흙을 털 듯 작업복 바지를 손으로 폈습니다. 사인은 못합니다. 최 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김 회장이 옵니까? 그래서요. 기다리겠습니다. 최 소장의 입가에서 비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박노인이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30년 넘게 깊숙이 숨겨온 제 진짜 도장을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봐주십시오. 최 소장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정 사장과 함께 4층 회의실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김 회장 맞을 준비를 한다는 말을 하며 올라갔습니다. 로비에는 파편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무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이 천천히 파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까처럼 무너지는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장인이 작업대 앞에 앉을 때처럼 정확하게 내려앉는 무릎이었습니다. 파편을 하나씩 받습니다. 손으로 집으려다 멈췄습니다. 장갑을 벗었습니다. 맨손으로 파편 하나를 들었습니다. 민면이었습니다. 아까 봤던 그 조각이었습니다. 낙관이 찍힌 자리였습니다.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70이 넘어서부터 가까운 게 흐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만큼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눈이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손이 눌렀던 바로
그 인장의 획이었습니다. 각이 진 부분, 오른쪽 하단의 작은 번짐, 정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위치,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박노인이 파편을 내려놓았습니다. 옆 조각을 봤습니다. 유약의 두께를 봤습니다. 발색을 봤습니다. 굽 처리를 봤습니다. 유약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가마에서 꺼낸 직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완성작 낙관 대신 낙방작 낙관을 찍고 치워버렸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40살이었습니다. 손이 더 좋던 시절이었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버린 것이 지금 이 빌딩 로비에서 3억짜리 진품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가져다가 이용했습니다. 최 소장이 어디서 구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품이 아님을 알면서 진품처럼 전시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보험까지 들었습니다. 사고를 낼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책임을 박노인에게 씌웠습니다. 박노인이 파편을 원래 위치에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서면서 무릎을 폈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습니다. 형님, 김 씨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까 그 소리 듣고 올라왔어요. 도자기가, 예. 형님, 이거 어떻게 해요? 최 소장이 형님한테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박노인이 파편들을 바라봤습니다. 김 씨,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예. 아까 말한 통화 내용 정확히 기억해요? 예. 거의 다요. 정 사장이라는 사람 이름 나왔어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왔어요. 정 사장이 감정사 데려오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 매각에서 수수료 챙기려면 빌딩 가치 올려야 하는데 도자기가 제일 확실하다고. 박노인이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빌딩 매각가를 부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비에 고가 예술품이 있으면 빌딩 분위기가 달라 보였습니다. 거기에 보험 사기까지 더하면 2번 이득을 보는 구조였습니다. 형님, 그거 아세요? 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도자기, 저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진짜 비싼 거면 케이스를 그렇게 허술하게 해두겠어요? 온도 조절도 없이. 박노인이 김 씨를 봤습니다. 눈썰미가 좋네요. 형님은요? 형님은 왜 아침부터 저 도자기를 그렇게 보셨어요? 박노인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말했습니다. 저 도자기 내가 만든 거예요. 김 씨의 입이 열렸습니다. 예, 30년 전에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린 것이에요. 낙방작이에요. 김 씨가 파편들을 받다가 박노인을 봤습니다. 형님이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박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다른 방식으로. 형님, 형님이 누구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였습니다. 타이어가 정문 앞 화강암 포장 위를 굴러오는 소리였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차례로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박노인이 로비 유리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리무진이었습니다. 세 대였습니다. 첫 번째 차가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뒷문이 열렸습니다. 박노인은 유리문 너머로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장갑을 다시 쥐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박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박노인이 멈췄습니다. 저 차들이 들어오면 소장이 내려올 거예요. 형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 전에 뭔가 있어야 해요. 박노인이 김 씨를 봤습니다. 형님, 아까 말했잖아요. 서류가 있다고. 빌딩 관련해서. 그거 지금 꺼낼 수 있어요?
박노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야 해요. 빨리요. 소장 내려오기 전에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발소리를 줄였습니다. 지하 휴게실 문을 열었습니다. 휴게실 구석이었습니다. 락커 맨 아래 칸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안쪽에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골판지 상자였습니다. 테이프로 여러 번 감긴 것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상자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테이프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비닐 봉투가 있었습니다. 비닐 안에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폈습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한빛 빌딩, 소유자 박만수, 날짜는 25년 전이었습니다. 김 씨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형님이 이 빌딩 주인이에요? 박노인이 다음 장을 폈습니다. 채무탕감 확인서였습니다. 아들 박준영 명의의 채무 전액 상환 완료. 날짜는 4년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하다 빚을 졌어요. 그때 내 사재로 다 갚았어요. 법적으로는 아들 명의로 남아 있었는데 그것도 3년 전에 나한테로 돌아왔어요. 최 소장은 그걸 몰랐거나 알면서 숨긴 거예요. 김 씨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럼 최 소장이 판다고 한 빌딩이 내 빌딩이에요. 박노인이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도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황동 재질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닳아 있었습니다. 오래 쥔 손의 흔적이었습니다. 옆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무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만수, 장인 지인, 장인의 도장이었습니다. 그 옆에 편지 하나가 접혀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편지를 폈습니다. 낡은 종이였습니다. 붓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스승님께 3년 전 건네주신 그 도자기를 저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스승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가짜임을 알아보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스승님의 진짜 낙관과 낙방작 낙관의 차이를 이제야 압니다. 언젠가 스승님을 다시 뵐 수 있다면 그날 이 도자기를 돌려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제자 김준혁 올림. 김 씨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김준혁. 김 회장 이름이 김준혁이에요. 박노인이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예. 그럼 오늘 오는 회장님이 내 제자예요. 김 씨가 탁자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무게를 지탱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님. 예. 형님은 대체 누구예요? 박노인이 나무 상자를 닫았습니다. 도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30년 만에 쥐는 것이었습니다. 손에 익었습니다. 손잡이가 다른 자리가 정확히 맞았습니다. 청소부예요. 지금은 그때였습니다. 쾅쾅쾅. 휴게실 문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박씨 할아버지, 소장님이 지금 당장 로비로 올라오라고요. 최 소장의 비서였습니다. 문 너머에서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회장님 오시기 전에 파편 치워야 한다고요. 빨리요. 박노인이 서류를 비닐에 넣었습니다. 상자에 담았습니다. 도장은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내가 옆에 있을게요. 박노인이 상자를 락커에 다시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씨, 오늘 있을 일은 김 씨가 알 필요 없어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형님, 내가 알아서 해요. 김 씨가 박노인의 팔을 다시 잡았습니다. 형님이 혼자 3년을 알아서 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옆에 있을게요. 박노인이 김 씨를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로비가 갑자기 분주해지는 소리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들어온 소리였습니다. 김 회장의 선발대였습니다. 로비에 올라오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로비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입구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최 소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넥타이가 반듯했습니다. 회장님의 입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얼굴이었습니다. 최 소장이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예. 준비는 다 됐습니다. 4층 회의실에 다가도 준비해뒀고요. 도자기는 저쪽에 아까 좀 사고가 있었는데 금방 치울 예정이고. 비서실장이 로비 중앙의 파편을 봤습니다. 저게 뭡니까? 아, 그게 저쪽 미화원이 청소하다가 실수로. 비서실장의 시선이 파편에서 박노인 쪽으로 왔습니다. 박노인이 청소 카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이었습니다. 고무장갑이 카트 옆에 걸려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박노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최 소장이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오늘부로 계약 종료 예정이라. 비서실장이 멈췄습니다. 최 소장을 봤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저분한테 오늘 계약 종료라고 하셨습니까? 최 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예, 원래 빌딩 매각되면 기존 계약은 다. 소장님.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최 소장이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사람 금 나누는 겁니다. 비서실장이 최 소장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로비 전체에 들렸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앞에서 그분들 계약 종료 얘기 꺼내는 것, 회장님은 굉장히 불쾌해하십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실수를. 그리고 비서실장이 다시 박노인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박노인을 바라봤습니다. 박노인도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비서실장의 표정이 한순간 달라졌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였습니다. 무언가를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단정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박노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 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다시 최 소장 쪽을 봤습니다. 파편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회장님이 직접 보실 겁니다. 예. 도자기 관련해서 회장님이 직접 판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최 소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회장님이 도자기에 조예가 깊으십니다. 이 빌딩 방문 목적 중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 소장이 정 사장 쪽을 봤습니다. 정 사장이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최 소장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박노인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유리문 밖을 봤습니다. 리무진 세 대가 정문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차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뒷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이 작업복 안주머니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도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황동의 무게가 손바닥으로 느껴졌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김 씨가 박노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김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리무진 뒷문이 열렸습니다.
발이 먼저 나왔습니다. 짙은 감색 바지였습니다. 그 다음 상체가 나왔습니다. 은발이었습니다. 70이 가까운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허리가 곧았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남자가 로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최 소장이 허리를 숙이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저는 이 빌딩 관리소장. 남자의 시선이 최 소장을 지나쳤습니다. 로비 중앙을 봤습니다. 파편을 봤습니다. 멈췄습니다. 김 회장이 파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최 소장이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쪽은 아까 미화원이 실수로 건드려서 깨진 건데요. 원래는 조선 후기 백자 다랑아리로 감정가가 3억 이상 나온. 김 회장이 멈췄습니다. 최 소장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파편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굽혔습니다. 파편 하나를 들었습니다. 조각 밑면을 봤습니다. 유약 두께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굽 처리를 봤습니다. 로비가 조용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정 사장이 최 소장 옆으로 붙었습니다. 김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에 파편을 든 채였습니다. 소장님, 최 소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 회장님.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예, 그게 제가 아는 골동품상을 통해서 들여온 건데요. 출처는 확실하고 감정서도. 감정서 가져오십시오. 예, 감정서요. 지금 당장. 최 소장이 정 사장을 봤습니다. 정 사장이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김 회장이 파편의 밑면을 다시 봤습니다. 손가락이 낙관 자리에 닿았습니다. 눈이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래 봤습니다. 정 사장이 서류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김 회장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압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최 소장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예,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회장님도 들어보셨겠죠. 조선 후기. 조선 후기가 아닙니다. 최 소장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30년 전 것입니다. 로비가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 낙관. 김 회장이 파편 밑면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최 소장 쪽으로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간을 향해 들어올린 것이었습니다. 낙방작 낙관입니다. 완성작에는 절대 찍지 않는 도장입니다. 이걸 찍은 장인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만 단 한 번씩 이 도장을 씁니다. 최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좀 다시 살펴보시면. 내가 30년 전에 버린 물건입니다. 최 소장이 굳었습니다. 이걸 내 스승님한테 받았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눈을 기르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가짜임을 알아보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정 사장이 서류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이 물건이 어떻게 여기 있는지, 그리고 이걸 3억짜리 진품으로 신고해서 보험까지 든 게 누구인지. 김 회장이 최 소장을 봤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하면 나오겠지요. 최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그건 제가 속은 겁니다. 골동품상이 진품이라고 해서. 감정서 보여주십시오. 정 사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김 회장이 받아서 펼쳤습니다. 훑었습니다. 덮었습니다. 감정사 이름이 이 업계에서 모르는 이름입니다. 최 소장이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이 파편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이 낙관 아래 아주 작은 획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맨눈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비서실장이 앞으로 나와 조명을 비췄습니다. 이 획은 이 도자기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압니다. 나는 압니다. 최 소장이 정 사장을 봤습니다. 정 사장이 눈짓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입구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경호원 둘이 막았습니다. 최 소장이 멈췄습니다.
김 회장이 등을 보이며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파편에서 눈을 거두었습니다. 로비 구석을 봤습니다. 청소 카트가 있었습니다. 카트 옆에 고무 장갑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발이 멈췄습니다. 눈이 그 노인에게 고정됐습니다. 로비 전체가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박 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카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손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작업복 안주머니 위로 손이 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걸어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로비 중앙을 가로질렀습니다. 파편을 피해 걸었습니다. 눈은 박노인에게 고정된 채였습니다. 최 소장이 그 뒤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최 소장과 정 사장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박노인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 주위에 세월이 깊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30년 전과 같았습니다. 충청도 산골 작업장 문 앞에서 3번씩이나 찾아왔던 그 눈이었습니다. 박노인이 그 눈을 봤습니다. 김 회장의 입이 열렸습니다. 스승님, 로비에 그 말이 울렸습니다. 김 회장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90도였습니다. 은발의 머리가 내려갔습니다. 반듯한 감색 정장의 어깨가 내려갔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의 회장이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이 그 뒤에서 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호원들도 숙였습니다. 최 소장이 입을 벌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박노인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가가 움직였습니다. 3년이나. 예. 스승님. 김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로비 전체를 향해 말하는 것처럼 컸습니다. 이분은 박만수 선생님이십니다. 최 소장이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도자기 분야에서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리던 분이십니다. 저는 이분의 가르침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정 사장이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경호원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김 회장이 비서실장을 봤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빌딩의 등기를 확인했습니다. 실소유주는 박만수 선생님이십니다. 최 소장 씨가 관리 위임을 받았던 기간은 이미 3년 전에 만료됐습니다. 이후의 모든 계약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최 소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경호원이 양쪽에서 붙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위임 기간이 그렇게. 보험 계약서는요?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가짜 도자기에 4억짜리 보험을 든 것은 누굽니까? 사고를 내기로 누구와 모의했습니까? 최 소장의 발이 멈췄습니다. 저는 김 씨,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김 씨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2층 복도에서 들은 통화 내용, 지금 말해줄 수 있어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날짜를 말했습니다. 시간을 말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말했습니다. 정 사장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감정사를 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사고를 자연스럽게 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 사장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최 소장이 바닥을 봤습니다. 김 회장이 박노인을 봤습니다. 스승님, 통장은? 박노인이 작업복 안주머니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통장이 없었습니다. 최 소장이 빼앗아 간 것이었습니다. 최 소장 쪽을 봤습니다. 경호원이 최 소장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 소장이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경호원이 받아서 박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박노인이 통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450만 원이었습니다. 지수가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락스 냄새 맡으며 보탠 돈이었습니다. 손 안에 묵직하게 들어왔습니다. 김 회장이 박노인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허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섰습니다. 스승님, 예. 저한테 30년 전에 주신 도자기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도 작업장을 떠나실 때 찾아뵀더니 이미 가신 후였습니다. 돌려드리지 못한 게 30년이 됐습니다. 박노인이 김 회장을 봤습니다. 제자가 잘 됐으면 됐지. 찾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알아요. 박노인이 안주머니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황동 도장이었습니다. 손잡이가 달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이 도장에 닿았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이 도장으로 찍은 낙관이 저 파편에 있습니다. 박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버린 것이 맞습니다. 3년 전 제자가 보낸 편지에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예. 제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보관하던 창고에서 없어졌습니다. 4년 전쯤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최 소장 쪽을 봤습니다. 최 소장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 회장도 최 소장을 봤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십시오. 비서실장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 소장이 그 순간 몸을 틀었습니다. 경호원 2명이 즉시 붙었습니다. 정 사장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로비 안이 잠시 어수선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박노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손에 쥔 채였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흙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빚을 갚았습니다. 빗자루를 쥐었습니다. 락스 냄새를 맡았습니다. 지수의 등록금을 모았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도장은 낡은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꼭 쥐었습니다. 최 소장이 수갑을 찼습니다. 경찰이 2명 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습니다. 최 소장은 끌려나가면서도 박노인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 사장도 함께 나갔습니다. 서류 가방이 로비 바닥에 남았습니다.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김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말했습니다. 다들 잠깐 나가 있어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경호원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비에 3명이 남았습니다. 박노인과 김 회장과 김 씨였습니다. 김 회장이 김 씨를 봤습니다. 아까 증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이분이랑 오래 같이 일하셨습니까? 4년 됐습니다. 김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그 말은 김 씨에게도 했지만 박노인에게도 하는 말이었습니다. 김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얼른 훔쳤습니다. 박노인이 김 씨를 봤습니다. 김 씨, 예. 오늘부터 이 빌딩 미화 팀장이에요. 김 씨가 박노인을 봤습니다. 내가 빌딩 찾으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김 씨가 다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엔 더 많이 나왔습니다. 형님, 팀장이 울면 안 되죠. 김 씨가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김 회장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지수가 빌딩으로 왔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곧장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전화로 짧게 말했습니다. 빨리 와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수가 유리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로비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은발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가 할아버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멈췄습니다. 박노인이 지수를 봤습니다. 와라.
지수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박노인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이분이 김준혁 회장님이야. 할아버지 제자야. 지수가 눈을 크게 뜨고 김 회장을 봤습니다. 김 회장이 지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손녀분이시군요. 지수가 당황해서 박노인을 봤습니다. 박노인이 지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지수가 박노인을 봤습니다. 박노인이 천장을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샹들리에였습니다. 자신이 새벽마다 닦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빌딩 할아버지 거야. 지수의 눈이 멈췄습니다. 아빠가 남긴 거야. 할아버지가 지켜온 거야. 3년 동안. 지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로비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눈으로 봤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바닥을 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을 봤습니다. 손에 락스가 밴 자리가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박노인은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개어서 락커에 넣었습니다. 고무 장갑도 옆에 놓았습니다. 락스 냄새가 배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3년의 것들이었습니다. 문을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지하에서 올라오니 로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파편은 치워졌습니다. 아크릴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대신 로비 중앙에 다른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청자였습니다. 박노인의 진품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30년 전 박노인이 직접 구워서 건넸던 것이었습니다. 낙방작이 아니었습니다. 박노인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데 30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그냥 받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만지면 안 돼요? 만져도 돼. 진짜요? 물건은 가까이에서 봐야 알지. 케이스 뒤에 두면 모르는 거야. 지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청자의 옆면을 손끝으로 건드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매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응. 언제요? 내 아버지가 태어나던 해. 지수가 손을 걷었습니다. 청자를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박노인이 청자 옆에 섰습니다. 지수와 나란히 서서 청자를 봤습니다. 지수야. 예. 공예과 가고 싶다고 했지. 예. 근데 등록금이. 됐어. 지수가 박노인을 봤습니다. 도자기 배우고 싶으면 배워.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 수 있어.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아버지가요? 할아버지가 뭘 알겠어. 그냥 청소부인데. 박노인이 지수를 봤습니다. 지수가 웃었습니다. 박노인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습니다. 얼굴이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한 달 뒤였습니다. 빌딩 4층 회의실이었습니다. 긴 탁자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세무사가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있었습니다. 김 씨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있었습니다. 박노인이 맨 끝에 앉았습니다. 박준혁 장학재단 설립 서류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노인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박준혁? 먼저 간 아들이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남기고 간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딩을 남긴 아들이었습니다. 지수를 남긴 아들이었습니다. 박노인이 도장을 꺼냈습니다. 황동 도장이었습니다. 손잡이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잉크에 눌렀습니다. 서류에 찍었습니다. 찍힌 낙관을 봤습니다. 이번엔 낙방작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완성자기만 찍는 도장이었습니다. 박만수, 장인 지인,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갔습니다. 김 회장이 말했습니다. 재단 첫 장학생은 몇 명으로? 5명부터 시작해요. 형편이 어려운 공예 전공 학생들. 예산은 빌딩 수익의 30%. 김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형님, 첫 번째 장학생은 지수 아니에요? 지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한테 직접 배울 거예요. 공짜로. 박노인이 지수를 봤습니다. 공짜는 아니야. 새벽에 일어나서 흙 반죽부터 해야 해. 몇 시요? 5시. 지수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할아버지 원래 새벽 5시에 일어나셨어요? 응. 왜요? 습관이야. 지수가 웃었습니다. 방 안 사람들이 따라 웃었습니다. 김 씨도 웃었습니다. 김 회장도 웃었습니다. 박노인이 창문 쪽을 봤습니다. 바깥이 보였습니다. 빌딩 앞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두 소리를 내며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 박노인은 저 바닥을 새벽마다 닦았습니다. 이제 닦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시간이 사라진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텅 빈 로비, 락스 냄새, 기익하는 소리, 지수의 전화, 그 모든 것이 이 자리까지 오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잊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이 남긴 길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창문에서 눈을 걷었습니다. 지수가 옆에서 뭔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장학재단 관련 서류를 보면서 적는 것이었습니다. 진지한 얼굴이었습니다. 박노인이 그 옆모습을 봤습니다. 아들을 닮은 귀였습니다. 아들을 닮은 눈썹이었습니다. 내년 봄이었습니다. 지수가 공예과 입학을 하면 박노인은 충청도의 작업장을 다시 열 생각이었습니다. 작은 것이어도 됐습니다. 흙이 있고 물레가 있으면 됐습니다. 가마를 다시 피우면 됐습니다. 30년 만에 흙 냄새를 맡을 것이었습니다. 락스 냄새가 아닌 흙 냄새였습니다. 박노인이 황동 도장을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잡이가 다른 자리가 손에 맞았습니다. 창밖에 봄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